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번에 대박 나는 게 아니고 씨앗이 심겨지고 나무가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나무가 성장하는 그런 모든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씨에서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이 많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한 의식주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걱정, 여러 가지가 이제 칙처럼 엉키성키 막 달라붙습니다. 숨통을 조이고 정신 상태를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다 깨다 죽다 깨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컥하고 서름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하는 이런 탄식과 한숨이 반복되는 시간들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야경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경은 오히려 이렇게 암기력은 좀 다른 그 벼슬아치보다는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번 과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딱 과거 시험에 붙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응? 예. 그러나 야경은 8번씩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균관에도 진사가 돼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재생으로 진사가 안 돼서 거기서 또 공부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그야말로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간신히 과거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 메모리로만 그의 인생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메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고 응용력이고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그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의 기계가 돌아가는 이런 메모리 가지고 뭐 암기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용력인 겁니다. 이순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도 그가 원래는 문과하다가 과거 시험에 되지 않으니까 그의 장인어른이 그럼 병과를 해라. 그래서 병과를 공부하다가 병과에는 또 간신히 됐죠. 그것도 여러 번 30 후대에 가서 간신히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메모리 암기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재적소에 선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융통성이라고 하는 이건 합리성이라고 하는 능력은 이거는 참 대단한 거죠. 합리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야경이 그랬습니다. 그 야경은 메모리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찰해보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냥 아는 지식을 옮겨 적은 게 아닙니다. 활용하는 개혁의 능력입니다. 합리성의 능력입니다. 정조가 이 합리성의 능력을 크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화성을 지을 때도 네가 한번 화성을 건축해봐라.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화성으로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임금님이 그냥 쪽배 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걸 좀 큰 다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했을 때 배다리도 만들고 말이죠. 기중기도 만들고 이게 활용하는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경전에 나온 거 가지고 읊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적절하게 조선이라는 사회에 맞게 적용한 거죠. 어쨌든 정약용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연극무대다. 연극무대다. 그래서 약용이 맡았던 그 역할과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의 하나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약용의 그 겨자씨는 살아서 조선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약용 당시에는 그것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선이란 나라는 결국
마지막에 고종이 한번 나라를 바꿔보려고 정약용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고종왕은 야경 같은 신하가 내 옆에 없다는 사실이 한탄스럽다 뭐 이렇게 말은 했으나 정책은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과거 조선시대하고는 다르죠. 예? 정치, 환경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옷 모양은 바뀌었으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약용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졌다는 이 정신의 불씨를 이게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기념관을 짓고 뭐 그분의 그 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이제 정약용의 정신 그 상태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자손들, 후손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불씨를 되살려서 정치, 경제, 문화, 형법, 사회 모두 다 본질을 찾고자 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약용의 정신이 그렇게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정신문화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약용의 그 순수한 본질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순수 정신 상태를 배운다면, 그 불덩어리를 다 하나씩 받는다면 나라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약용의 그 정신은 언제나 옳은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의한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성의 가장 높은 차원을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또 더 큰 눈의 이성, 그보다 또 이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더 큰 눈을 이렇게 갖는 최고의 이성을 합리성이라. 그 합리성은 반드시 진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합리성이 진리를 목표하려면 의도의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의도의 순수성. 그래서 합리성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의도로 접할 때만이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의 목적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조선이 이 합리성의 정신을 가졌더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것, 보편 타당성의 사상을 말해주고 그들이 이해가 가능했다면 조선의 나라는 망국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관료들은 합리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달달달달 외우는 머릿속에 기억력 하나 가지고 그 좁은 편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이들이, 기억력 좋은 이들이 하여튼 시험을 봤다 하면 100점이죠. 그런 자들이 관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 정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람을 강박주의자로, 고루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이기심이 들어있다면 그는 탐관오리가 되는 거죠. 변질된 자들은 합리성을 남용합니다. 합리성을 남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기가 막힌 변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항상 성찰해야 됩니다. 스스로 관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초심을 잃어버렸나?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순수 의도, 열정을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스스로 얘기해야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요, 강진에 가서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술이나 먹고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정약용 선생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거죠. 임금은 죽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졌고 자신은 기양 온 처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할 일은 어떨 것인가. 낙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덩어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불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황폐한 거죠. 에? 완전히 끝도 없는 사막길, 끝도 없는 황토길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불덩어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약용은 당장은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한 해, 두 해, 10년, 거의 20년 이렇게 가면서 저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발상을 하면서 나라를 위한 건설 작업을 하는 거죠. 언젠가 이 책이 필요로 하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목표가 분명한 거죠. 네. 국민들의 이성이 다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사서오경이 다 그 변질돼 버렸던 거죠. 국민들의 그 당시 교과서는 사서오경이었는데 다 변질된 거예요. 다 변질됐어요. 양반들이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이라는 것도 너의 순수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쓴 것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순수가 이성을 비판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독일의 철학자 그 당시 당세대 사람인데 서로 결혼을 안 했지만은 약용도 그 당시의 철학 수준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가 이성을 비판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정약용 선생도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이성을 비판할 정도 뛰어넘어서 백성들의 삶의 질도 변화시켜야 된다. 제도도 변화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막 나가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모든 사건 속에 숨어있는 그 정신을 절대정신이다. 이렇게 봤어요. 절대정신.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절대정신이 드러나는 역사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절대정신이 순수가 없이 못 드러납니다. 순수 없이는 절대 못 드러납니다. 왜냐?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오염된 자들이, 악의 무리들이, 더러운 자들이, 탐욕자들이, 완전히 이기주의자들이 역사를 뒤바꿔 버립니다. 이런 자들은 메모리는 좋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그냥 막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마치 돼지 우리간에 성경에 보면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는 욕심이죠, 욕심. 욕심 부리는 자들은 진주라는 순수한 진리를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다 짓밟아 버려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순수가 빠진 종교, 그게 종교입니까? 순수가 빠져버린 목사의 설교가 그게 설교입니까? 순수가 빠져버린 정치 지도자 희망이 있습니까? 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이 순수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양심에서 나옵니다. 순수성은 양심에서 나옵니다. 이 양심은 타락하진 않거든요. 양심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막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자기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양심을 무시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양심 없는 자가 되어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의도의 순수성을 되살리는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거리에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끓는 절규를 하는데 저들의 순수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순수한 의도를 보여줄 때가 됐죠. 나의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봅니다. 나의 양심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합니다. 나의 양심을 통해서 이 사건, 이 문제를 내가
재판하겠습니다. 양심에 의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을 봐서 교훈받아야 돼요. 예, 양심 없으면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독일의 칸트도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들여다왔기 때문에 제가 정약용 선생을 조선의 임마누엘 칸트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조선의 임마누엘 칸트가 아니라 칸트보다 더 위대한 자죠. 칸트보다는 한 단계 높은 자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워낙 유명한 철학자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정약용 선생을 조선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비유했던 것만 했는데요. 이거는 세계 정신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은 세계적 정신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 우리의 자녀들, 후대 우리 민족들이 가져야 될 순수 진리에 대한 구두 정신을, 이 열정, 이 뜨거움을 우리가 전수해줘야 됩니다. 정약용 선생 문민시설을 지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추모 이순신을 말할 때도 그가 전승했던 23전 23승이라는 전승의 기록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의 정신, 그 고난 속에서 백성을 위했던 정신세계, 그것이 더 위대한 점 아닙니까? 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뿌리 깊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다시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해보십시다. 제가 지금 정약용 선생을 길게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정약용을 통해서 내가 그간에 받은 영향력이 크고, 이 책에서 필요하신 분은 구해보시면 됩니다. 구도자 정약용 평전이라는 김홍찬 저서거든요. 보시면 어떤 분은 이 책을 보고서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많은 책을 써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신 분도 계신데, 이런 정신세계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시를 쓴 것이 좀 깁니다. 그러나 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에 대한 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 다산예찬, 김홍찬. 인이 곧 사람이라더니 당신은 그 인을 만들기 위해 어려서는 세상의 책은 죄다 모아서 읽고, 커서는 18년을 산속 깊은 초가집에서 다산 초당에서 촛불을 켜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차와 벗하며 외로움과 배고픔과 헐벗음의 고난 속에서 지혜의 빛을 찾고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이 쌓여 산길이 험하여 추운 날씨에 두꺼운 이불이 그립고, 아침에 배틀 짜는 소리에 고향이 그립고,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고 사면이 캄캄하여 적막한 밤이 되었을 때 가족이 생각나 절로 눈물이 나올 텐데도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옷깃을 여미며 동백나무 숲속 오솔길을 거닐며 숨찬 목소리로 이곳이 천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글을 읽어가는 당신의 목소리 속에는 따뜻한 볕과 함께 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일각이라 이름을 지어 하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시기와 모멸을 당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 인을 추구하는 삶은 맑고 요천한 곳에서 영화를 이루신 예수와 같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애민을 이루는 학자요 선생이며 하늘의 사람입니다. 고로 당신은 나에게 길을 가르쳐준 스승이십니다. 산꼭대기 초가집에서 차를 다려 마시면서 탐소하며 백성을 섬기는 것이 관리의 자세라고 역설하며 사람의 근본됨과 우주의 이치와 진리를 논하던 당신의 진지한 모습이 부럽습니다. 정각을 바위에 새겨 진리를 사모하는 당신의 명철함은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며, 이런 인의 바탕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늘이
당신께 준 지혜입니다. 추운 겨울 당신이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고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질병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함과 인정스러운 말씨에 반해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왔으며 18년 유배 기간 동안에 500여 권의 책에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붓으로 적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배우고 터득하는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이는 실천에 있다고 말할 때는 하늘이 애착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선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나는 당신을 영원히 일치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법은 인의 실천에 있으며 사랑이 그 나라 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몽인간의 지각이 열린 당신은 표류하며 깊은 바닷속에 빠져가는 조선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산입니다. 다산초당에서 글을 쓰시고 우물에 발 담그고 차를 다려 마시는 당신의 두 눈에는 저 멀리 바다 같은 지혜와 총명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여 작은 일에 애달파하고 고민하는 나에게 당신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갈대이며 포악한 인성의 지혜를 주어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며 마음속의 거짓과 악을 깨트리고 선과 진리를 찾으라는 하늘의 교훈입니다. 장편의 시를 좀 썼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큰 선생이고 스승입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버티는 그 위대한 힘, 불덩어리를 저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불덩어리입니다. 아직 불덩어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혹시라도 그 불덩어리를 붙이지 못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